2주차 2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양성의 개요나 중요성,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될 이유, 국제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생물의 다양성은 우리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은 뱀잠자리라는 곤충인데요. 어렸을 때 물속에 유충은 살다가 이제 우화가 되면, 이렇게 성충이 되면 물 바깥으로 나오는데, 모양은 잠자리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잠자리는 아니고요, 뱀잠자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의 어떤 다양성이나 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 도도새와 카바리아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카바리아 나무는 이제 육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리셔스 섬이라는 곳에 이 카바리아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울창하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도도새라는 새가 살고 있었어요. 도도새라는 말은 바보 같다, 그런 뜻으로 불려졌어요. 480년 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모리셔스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날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는 새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바보 같다, 그래서 도도새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도새가 날지 못한 이유는 뭐 펭귄도 비슷하지만, 이제 이 모리셔스 섬에 이 카바리아 나무 같이 이렇게 이 먹이가 굉장히 풍부하니까 굳이 먹이를 찾으러 날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날개가 태화해서 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여기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도새가 발견된 지 약 180년이 지난 후에 1681년 이제 마지막으로 도도새가 멸종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카바리아 나무들이 이제 커서 죽게 되고 목재로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이제 씨앗을 심어서 새로 발화가 돼서 나무가 이제 다시 그 새 나무가 만들어져서 싹을 터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도도새가 멸종되니까 카바리아 나무가 씨앗을 이렇게 틔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씨앗이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단단해서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도도새가 이 씨앗을 먹고 어느 정도 얇게 해서 그 씨앗을 틀 수 있는 그런 영양들을 발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씨앗들이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트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카바리아 나무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지금 뭐 아주 적은 13그루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어떤 종을 이렇게 남맥하는 거죠. 남맥함으로 인해서 섬 전체가 피폐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도도새와 카바리아 나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단순히 이 카바리아 나무처럼 어떤 종이 어떤 특정 어떤 생물에 의존하게 되면, 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기 한 줄로 된 먹이 사슬처럼 풀, 메뚜기, 개구리, 뱀 이런 것처럼, 뭐 풀이 카바리아 나무다면 메뚜기가 도도새죠. 이것이 이제 중간에 도도새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 같으면 이제 풀도 왕성하게 자랄 텐데, 여기는 열매를 틔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카바리아 나무도 없어지는 이런 단순하게 한 줄로 된 관계로 된 이 먹이 연쇄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먹이가 사슬이 아닌 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뭐 토끼가 없어졌다고 해서 뱀은 들쥐로 잡아먹을 수 있는 거고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사슴이 없어도 호랑이는 뭐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토끼라든지 뭐 들쥐라든지. 이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면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다양하면 우리들한테 인간의 삶에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생물의 다양성 기본이 된 종인데 환경이 변화가 돼서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환경 오염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종 다양성이 감소가 되게 되면 자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태계의 서비스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 인류 사명이 저하되는 것이죠.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생물이 우리들한테 주는 첫 번째 식량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소리 들으면 즐겁죠. 꽃을 보면 즐겁잖아요. 또는 꽃이 뭐 조금 있으면 벚꽃도 필 텐데 개나리도 피고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보잖아요. 돈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면 그만큼 우리한테 주는 식량이나 어떤 이런 그 즐거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생태계들이 정확히 유지가 돼야지만 이 생태계 환경이 조절이 되고 또 물이 정화되고 공기가 정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됨으로써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종 하나가 없어지고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또는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물종에는 고유종이라는 것도 있고 깃대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고유종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저절로 살고 있는 자생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특산종이나 외래종 뭐 같은 개념인데 이제 이런 개념은 그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그 특정의 맞춤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생물 다양성으로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어떤 그 영향을 받으면 이 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종은 굉장히 그 보존 가치가 높고 또 국가적으로도 얘들은 이제 보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깃대종은 어떤 여러 가지 생물종 중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예를 무등산 그러면 수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광주에 어떤 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되게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 열목어 축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목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열목어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깃대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나 판다나 코알라나 두루미 이런 것들은 약간의 희소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깃대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무등산에도 깃대종이 있는데 각 국립공원마다 이런 이제 깃대종들이 있어요. 깃대종들이 있는데 특히 그 식물성으로는 털조작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없는 나무인데 주로 이제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이에요. 지금 이제 옛날에 무등산장이라고 그래 지명을 말하는 거 이런 쪽이 이제 원효사 지구라고 그러는데 그 뒤쪽에 있고요. 무등산 이제 그 정상 중간쯤에 장물제라는 곳이 있죠. 이런 쪽에 이제 분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달은
동물 분야의 기대종이에요. 이제 이게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죠.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물속에 이런 수달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무등산에 이제 이런 이수원지나 사수원지, 풍암제 이런 데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무등산의 기대종으로는 이제 털조작나무와 수달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는 종들을 말하고, 반면에 이제 지표종이라는 건 뭐냐면 indicator species라고, indicator가 뭐니까 지표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걸 말하잖아요. 가리키는 거,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여기 보면 뭐 지의류, 여기 지금 이끼죠. 지의류가 있고요. 뭐 이게 진거미 새우라는 거, 가재, 강돌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생물들이 있으면 어떤 환경 조건인 그 지역에 어떤 이런 그 영양 상태, 산성도 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환경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의 기후나 토양, 환경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생물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질 상태나 대기 오염 상태들을 평가할 수 있는 종들을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아까 앞에서 고유종들 같은 경우는 그 지표종으로서 활용 가치가 좀 높겠죠. 그러니까 지표종은 붕어나 잉어처럼 오염 내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 그 1급수에서 살고, 3급수에서 살고, 이런 생물들 지표종으로 표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지만 열목어처럼 굉장히 맑은 물에만 사는 종들은 1급수 어종으로서 지표종으로 활용하기가 좋죠. 이런 가재 같은 경우도 1급수에만 살기 때문에 이 가재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약 140만 종에서 170만, 약 180만 종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온대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온대지방에 살고 있고, 더운 열대지방의 35% 정도, 극지방에는 아주 적게 살고 있죠. 6% 정도. 근데 이와 같이 140에서 180만 종 되는 이유는 열대지방은 아직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생물 중에는 특히 이제 곤충이 약 80만 종으로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약 50%가 곤충류다 하고, 이제 참고로 이제 딱정벌레, 무당벌레나 그 다음에 뭐 풍뎅이나 뭐 이런 것들 딱정벌레라고 그러는데, 딱정벌레가 또 곤충 중에서 제일 많아요. 이런 종의 이제 분포상의 특성이 있고, 앞에서 제가 종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종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생물 집단으로 그 기본 구성 단위를 설명을 해보면, 개체, 개체군, 군집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자기들 메기는 메기들만 모여 있고, 붕어는 붕어들만 모여 있고, 또 여기는 또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죠. 이런 그 같은 생물 등의 이들을 우리는 이 메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걸 개체라고 그래요. 붕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걸 개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개체인데 이 메기가 여러 마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같은 종이 여러 마리 모여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개체군, 군집군자가 써서 군 그러죠. 여기는 붕어군, 여기는 또 다른 물고기군, 이렇게 이제 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체군과 개체군과 개체군, 서로 다른 종들의 개체군들이 이렇게 일정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 군집, 그러니까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태학에서는 이런 단위가 이제 기본이 됩니다. 종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쪼개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큰 곳은 생물권이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온대지방, 열대지방, 뭐 극지방 이렇게 했는데 생물권이라고 그러고, 그걸 좀 더 쪼개면 생물군계가 되고, 이제 이런 뭐 연못 생태계, 이렇게 뭐 호수 생태계, 하천 생태계, 숲속 생태계, 여기는 뭐 초원 생태계, 이렇게 나누는 건 생태계.
생태계 안에는 아까 비생물 요소와 군집이 들어있죠. 생물 군집이. 그래서 이 중에 생태계 안에서 생물만 떼내면 군집이 되고, 이 중에서 각각 종별로 나누면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을 한 마리 두 마리로 나누면 개체가 되고, 이제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개체인데 사람 한 사람은 개체죠. 우리 사람 안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기관 그러면 코부터 그 다음에 이 호흡기 기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허파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소화기관 입,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가 있고, 그다음 십이지장 위, 십이지장, 그 다음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기관, 신경계 이게 나눠지죠. 근데 이제 기관으로 가면 기관계고, 기관으로 가면 예를 들면 소화기관에는 유가 따로 있고, 십이장 따로 있고, 작은 창자, 큰 창자, 징장, 항문 다 따로 나눠지죠. 이것들은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암 검사하면 조직 검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 위를 이루고 있는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조직을 또 나누면 세포가 되는 것이고, 세포를 나누면 분자가 되는 것이죠. 세포부터는 일단 생물 구조인데, 분자는 이제 생물의 구조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생물의 체계가 나눠지고 하는데, 생태학에서 이렇게 적은 것들은 무시하고, 큰 개체, 개체군, 군집,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은 그림 개념입니다. 개체, 개체군, 군집, 군집의 여러 종류가 모인 것들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어떤 그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는 같은 종, 개체들의 모임 이렇게 설명을 했죠. 토끼들이 초원에 있으면 그 토끼들이 개체군이 되는 거죠. 토끼와 고라니가 같이 살고 있으면 각각 고라니 개체군과 토끼 개체군이 되는 거죠. 고라니와 토끼가 합쳐지면 이제 군집이 되는 거예요. 군집. 그래서 서로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호랑이가 이제 유전 정보를 교환하면 호랑이 집단이 되지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나이거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전 정보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거는 후손을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 개체군, 자연 개체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1차 소비자 중에 나비는 나비 개체군, 송충이 개체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집은 독자적인 영양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갖춘 생태계 기능적인 단위,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앞 시간에 1차 시에 생산자,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군집이라고 그래요. 독자적인 영양 구조, 영양이 뭡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도 영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직접 생산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이것은 교양 과목이 설명을 안 했지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뭡니까? 식물이죠. 식물. 생산자죠. 생산자. 그래서 여기는 독립 생산자. 소비자나 분해자는 자기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생산자로 하여금 먹이를 먹죠. 분해자는 분해를 해서 먹이를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 구조, 영양 구조의 에너지를 갖춘 형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 조성의 구조적인 특징상 군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집 안에는 대장도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조직의 대통령도 있고, 법원장도 있고, 있죠. 또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막 이렇게 있듯이 군집 안에도 굉장히 그 어떤 지배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환경 특성이 많아 살고 있는 우점종이라는 게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수종, 표징종 이런 그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통해서 개체와 개체군, 군집 이런 개념만 확실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누차에 걸쳐서 말을 했지만, 생물이 많고 적음을 표현한 말은 단순히 말하면은 자연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다양성의 의미라는 것은 아까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개발행위가 왔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필수 요소건이 이제 평형이라는데, 그게 이제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에 따라 달라 있다고 그랬죠. 생물 푸드 체인보다는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망이 훨씬 더 건강하고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다양성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생태계 다양성이고, 또 하나는 종 다양성이고, 또 하나는 유전자의 다양성인데, 이렇게 같은 토끼일지라도 유전자가 각각 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19 안에 약간의 염색체의 그 사슬의 서열변 1, 2, 3, 4 뭐 이런 서열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토끼도 이렇게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유전자가 좀 다른, 이래야 건강한 토끼의 어떤 집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생물의 종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종들이 있는 거, 이런 걸 종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생태 다양성은 이렇게 생태적으로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들이 산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천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 다양성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은 무당벌레처럼 무덤자리 이 점박이에 따라서 뭐 몇 점 무당벌레, 몇 점 무당벌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같은 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종이기도 하는데, 같은 종이지만 이 점박이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도 같은 혈족 안에서는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동성 동본을 결혼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유전적인 다양성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곤충에서도 그런 영향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종의 다양성, 아까 종이 여러 종, 비무장지대, 우리나라 DMZ에 대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이렇게 종류에 따라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갯벌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렇게 이제 목재도 만들고, 또 물질 순환도 하고, 홍수 조절도 하고, 수돗물도 목재도 공급하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기후도 안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생물 다양성이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고, 생태계 서비스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와 같이 식량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나무, 목재를 공급하고, 의약자원, 우리가 이제 수많은 천연 재료들은 이 생태계에서 얻는 게 많죠. 특히 이제 천연 재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 조절하고, 물 정화하고, 기후 조절하고, 침식 방지 일을 하고, 수분 공급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서 많이 하죠. 문화 서비스, 관광, 휴양, 아까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많이 나가서 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교육적인 생태교육이라든지, 종교 하시는 분들은 또 영적인 가치도 있고, 예술적인 영감도 있고, 그렇죠. 지지 서비스라는 것은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 또는 흙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얼마나 다양하냐에 따라서 생태계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생태계 서비스 개념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기능과 그 중요성,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어떤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균형 하기 위해서 생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가 잘 돼서 건강한 생태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생태학적 구조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이다. 앞에서 생태학 구조를 뭐라 하겠죠?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와 같은 그런 구조고, 기능은 물질순환과 에너지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다 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다음 심리적인 안정성, 아까 경관적인 거 말했죠. 그다음 생물 자원의 확보, 신약개발, 의약품, 식량 등을 일종의 공급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 적응력 증대, 환경 위기 극복은 아까 뭐죠? 조절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을 생태계 다양성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생태계 서비스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 중요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나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같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심리적, 정서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연의 수려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가면 안정적인,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는 어떤 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은 숲을 본다든지 호수를 본다든지 뭐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평등한 생명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마음대로 동물들을 잡아서 먹어도 되고, 또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음대로 이제 그 꺾든지 베어서 그 연료로 사용하다든지 그렇게 살아왔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산림이 피폐해지고, 아까 엘로스톤 공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도도새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산들이 다 민둥산이었죠. 지금처럼 이제 녹화를 잘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산림을 가진 나라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에 대한 배려가 약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묘, 고양이나 강아지들 귀하게 여기듯이 이제 모든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생태계의 특성상 우리가 사람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풀들을 먹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평등하던 생명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생명권에는 다 같은 레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으로서 보존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요즘은 이런 평등한 생명권 또는 그 환경의 정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환경 정의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이익을 주죠. 약품을 만들어지는,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그 다음 국가 천연자원의 보전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유전적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종자의 전쟁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특산종, 고유종들이 많이 사라졌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생물종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요즘 말한 지구온난화라든지 또는 사막이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여기에는 뭐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는 남사협약에서 물새 서식 중요 습지를 보존하는, 순천만처럼 나고야 의정서라든지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ABS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어떤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 가입돼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었고, 그 관련 행정 부서도 만들었고, 또 각종 이제 이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세계적인 현황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생물종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군 군집에 대한 이해들, 생물 다양성 유형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등에 있고, 이 생태 다양성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시를 마치고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